5대 탄핵 사유 그리고 세 가지 이 논란의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채널A의 나경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판사 출신인데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5대3 뭐 대드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잡힌 걸 보면 이건 뭔가 해소가 됐다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결론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평결 절차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글쎄 같더라고요. 어제 결정문을 쓰려면 어제 정도는 편결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네. 이제 오늘 오전이 마지막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 운영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한덕수 대행 탄핵에서 보면 각하들 기각에 대한 별도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예. 인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억지로 만장일치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결국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헌법과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은 4대4를 전망하는군요. 앞서 이 정혁진 변호사님도 4대4를 전망했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는 금요일 선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의원께서는 8대0 전망하셨고요. 정혁진 정법전 4대4, 나경원 4대4, 전주혜 의원은요? 저는 뭐 기각이나 뭐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몇 대면 결정으로. 저도 그냥 4대4나 5대3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대4, 5대3 네. 나올 것이다. 네. 양태정 변호사는 8대0입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오늘 나오신 두 분께서는 이제 8대0.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6대 2에서 8대 0 6대 이렇게 2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군요. 7대1 등은 포함이 돼 있는 거. 최소한 오차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7대1.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대 0이 되면 좋겠지만 아, 6대2. 최소한 헌법재판관 인용 그렇죠. 6명은 확보됐다 이런 뜻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대2. 네. 그 말은 한 사람이 인용이냐 기각을 결정할 수 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야 공이 모두 나오는 전망은 지금까지 선고가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건 한 사람의 판단이 불명확했고 그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5대3, 6대2가 결정될 수 있는 대치 국면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야, 이 굉장히 공교롭고 묘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8명이 결정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냐는 것은 그 재판관 한 명이 결정하게 되는군요. 굉장히 묘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5대3 구도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한 2월 중순경 이후에는요. 5대3 구도가 계속 그 유지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선고가 안 나왔던 거죠. 한 명이 뭐 이렇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은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었는가? 그 3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영배 재판관이 최선임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정식 헌법재판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권위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굉장히 유명한 판사이고 뭐 아주 뭐 그랬지만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내세우는 논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좀 엇나간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머지 3명의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봉착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박수현 의원님처럼 6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애매했던 사람이 입장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3명 중에 1명이 설득됐다. 뭐 이른바 저 윤석열 대통령 식으로 하면 계몽됐다. 이렇게 이야기 반계몽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그런 경우일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5대3이 아니라 아예 한 명이 더 그 기각 쪽에 가는 4대4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4대4의 가능성이 더 많고 만약에 6대2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의 3명에서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혹시 바꾼다라고 하면 6대2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로 날짜가 잡힌 거는요. 결국은 두 사람의 임기가 4월 18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4월 18일 넘어가게 되면은 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4월 4일 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선고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박수현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 뭐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8대 0도 있고 5대 3도 있지만 6대 2 아니면 이 4대 4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두 분 의견도 흥미롭습니다. 과연 어떻게 선고가 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죠. 탄핵 심판의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 절차적 논란 등등과 관련해서 3대 쟁점이 오늘 몇몇 조간신문에 주목됐습니다. 이 3대 쟁점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내란죄를 철회한 대목, 과연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황도수 이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대 교수는 이 내란죄를 철회한 대목, 허영 헌법학자 같은 경우도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헌법 위반만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의 80% 정도가 이 내란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흔들린 진술과 증거의 어떤 흔들린 신뢰도,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유일한 이 정치인 체포의 물증이라고 야권에서 얘기했던 그 메모를 작성한 시기와 장소와 관련된 진술들이 헌재에서 다 틀렸습니다. CCTV와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증거가 증거력이 있느냐에 대한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이 주장했다라던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말은 없었다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과연 대통령이 말했던 계엄 해제가 가결됐으니 안에 있는 이 요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라는 뜻인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말을 바꿨죠. 들어보시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부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인해했다.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초기에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얘기했다가 헌재에선 인원으로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끌어내라라는 표현도 곽정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자필서에는 데리고 나오라로 돼 있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결정적 물증이라고 야권에서 얘기했던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간을 두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가나 머두은 공터라고 줄곧 얘기하다 국정원 CCTV가 공개되며 집무실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증인으로도 이 채택돼 나왔지만 어떻게 장소와 시간을 다 틀릴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방금 들었듯이 라며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그 중차대한 메모가 작성됐던 장소와 시간은 틀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메모 안에 담겨 있는 체포 대상이라는
리스트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던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 그 갭이 너무 커요. 바깥에 어두운 공터, 실내 사무실. 이건 헷갈릴 수 없는 기억이다라는 이 법조계의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헌재가 이 진술과 이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끝까지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변론을 종결해 버려서 이 굉장히 흔들린 상태에서 굉장히 묘연하게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런 대목들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판사 입장으로서? 저는 이번 그 헌재 심리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컸다. 또 심리 미진이 좀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심리에 들어간 날짜가 42일입니다. 그런데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가 무려 38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한 기간이나 지금 판결 선고 때까지가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기이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왜 38일이나 걸렸겠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쟁점이 간단하다. 민주당 얘기대로 하면 이 내란죄는 쏙 빼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 판단한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쟁점이 많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반추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그런 심리를 못했기 때문에 증인도 18명밖에 안 불렀고 변론기일이 그냥 11번밖에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인데 이 대목을 좀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으로서. 홍장원 일단 메모는 증거 채택이 아예 안 됐죠. 아예 안 됐고요. 아예 메모가 증거로 인정이 안 됐다. 네, 그리고 그럼 그 진술들은요? 그리고 홍장원 그 전 차장의 진술은 저는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심리가 길어진 이유가 결국은 어떤 그런 그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충분한 심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체포를 해라 마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마라.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실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박약하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서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뭐 몇 가지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뛰어넘는 그런 증거 채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증거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판결 선고가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닌가 38일이나 그러한 예측을 좀 해보는 바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진술이나 곽종근 진술은 사실은 믿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선 진술조차도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증인 두 사람의 진술이 흔들렸다는 게 쟁점인 이유는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는 이 탄핵 사유와 직결이 되는 증언 진술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더 신뢰도를 재판관들이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판사 출신 전주현 의원께서는 곽종근, 홍장원 저 진술에 신빙성 없다.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저건 안 믿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똑같은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정말 법률 전문가가 다 되듯이 다 공부를 한 사항이고요. 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면서 알아가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다 12월 3일 밤의 국회에 헬기가 투입이 되고 무장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이것을 생방송 보듯이 다 보았고 전 세계가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판단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논점들이 있는데 쟁점이나 논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에 무장 군인들을 파견해서 권능과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것, 포고령 1호의 정당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연 판단을 받아서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원칙들이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홍장원 메모가 어떠네 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쟁점들을 뭐 세밀하게 이렇게 논의해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편결이까지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쟁점들이 과연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또 현재적 시점으로 이것이 쟁점으로 분류가 되어서 토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런 보호받아야 할 그런 어떤 방어권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국민의 어떤 무너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더 보호받아야 할 그럴 어떤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 이 문제에 하등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고 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중대한 위헌과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측과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모두 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계엄 포고령, 야당에서는 기본권 침해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이 포고령이 포고령대로 된 바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느냐, 군경을 동원해 의결을 방해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안 했다. 대통령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설과 관련해서도 체포 지시 진술이 다수다. 체포 지시를 안 했다. 그래서 여기서 홍장원 메모와 진술이 논란이 된 거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줄 탄핵과 예산안, 입법 폭주 등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사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의 군 투입,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 차원의 정당한 선택이었다라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 때 선고문을 낭독하는 이 순서에 따라 그 결과도 좀 미리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하는 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꼭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반대 또는 기각됐을 때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선고 유지를 설명한다. 만장일치일 때는 선고 유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이게 꼭 100%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떤 흐름상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그 이제 선고 요지를 먼저 얘기할지,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얘기할지, 아니면 뭐 주문 이유를 먼저 얘기할지가 뭐 법률이나 이제 규칙 같은데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탄핵 심판 때라든가 뭐 다른 탄핵 심판 예에 비추어서 이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결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먼저 쭉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미가식 구성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결론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두 가지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의견, 뭐 다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설명하는 식으로 해왔던 것이 관례니까 이제 첫 문장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결과를 먼저 얘기했고요. 최재해, 한덕수 이 기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차이가 있군요. 물론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는 그 의미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과 다르기 때문에 꼭 저 순서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가져가 볼 텐데 전주 의원님, 헌재 재판관들을 직접 취재해 보셨다고요? 과거 헌재 재판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근무하셨던 네. 재판관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어제 전주회가 당시 네. 헌재 재판관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 그러니까 어제 뭐 판결을 마쳤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뭐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그날 3월 10일 아침에 판결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그런 뭐 내심을 좀 알 수 있었느냐, 다른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강 뭐 추측은 할 수 있다.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강 저분 생각이 어떤지는 뭐 이거는 좀 알 수 있겠더라.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결정문 작성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여쭤봤더니 이제 뭐 인용 결정문 쓰고 이제 기각 결정문 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두 가지 버전으로 해가지고 평의를 하면서 좀 감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당일 아침에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종적인 결정문이 선고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 인용 결정문, 뭐 기각 결정문, 각하 결정문 저는 이번에는 3가지 버전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을 거라고 작성은 다 돼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런 뭐 각하 결정문에 이렇게 뭐 인용하고 기각하고 합쳐서 합의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너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용, 뭐 기각, 그 각하 결정문을 근데 이것은 초안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TF에 있는 연구관들이 작성해온 초안을 가지고 3가지 버전을 평의를 하면서 계속 감수를 하고 그거는 그 감수는 계속 그 모든 재판관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런 그 3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그 나름대로 또 보완을 하면서 수정을 네. 하면서 지금 감수하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조간신문에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함께 보시죠. 자, 저희 도직구쇼 이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치는 앞서 소개해드렸고 자, 먼저 기각 각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분들입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님. 대통령 권한 내의 계엄이고 중대한 헌법과 위반 없다. 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사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전망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수사기록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왔을 것이다. 기각됐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요. 탄핵 심판 절차의 중대 하자가 다수이다. 각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요. 국회 선관위 침탈 등이 명백한 위헌이다라며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요. 헌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요. 중대한 헌정 파괴이다. 좌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각과 각하, 인용의 어떤 법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그 읽은 것 중에 황도수 교수님이 제 생각에는 이론과 실무에 제일 밝은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조금 전에 소개된 그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황도수 교수님은 대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헌법연구관을 15년가량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이 글을 잘 써놨어요. 어떻게 썼는가? 네. 핵심은 무엇이냐?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계엄이 제대로 됐었던 것이냐? 그다음에 내란죄가 성립할 것이냐? 만약에 내란죄가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라고 하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허영 교수님이나 여러분 계시니까 그다음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찬성표 안 던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초기보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각하됐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계엄인데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정식으로 열린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이 그 2천만 표 가까운 표를 얻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각 의견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설령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이 되려면 국헌분란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국헌분란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전에 여러 교수님들 지적하셨지만 증인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고 증거 조사도 부실했고 심지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선관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 서버 감정 좀 해달라고 3번이나 신청했는데 그거 다 기각해버렸어요. 선관위 감정도 그 서버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헌법재판관 8명이 11번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심증 형성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헌법연구관 출신의 그 황도수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라면 기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의견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야 뭐 세 분 다 법률가시고 저만 혼자 이제 민간인인데 민간인이라뇨? 홍보수석도 하시고 도지사 후보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법률가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감히 주장하지만 제 판단이 가장 정확할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법적인 뭐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하는 재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그 평화롭던 국회에 갑자기 왜 무장 군인이 들어오고 왜 헬기가 앉고 전기가 왜 끊어져야 되며 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봐도 이것이 분명하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저는 일반적인 법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그 보수 논객 중에 하나인 빅터 차라고 하는 분, 문재인 정부 때 참 엄청나게 비판을 해댔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 한국의 이 사태는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빼더라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의 흐름을 보거나 그다음에 전 세계 언론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명이 뽑은 대통령이 과연 할 일입니까? 이러고도 이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각되고 각하돼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국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처럼 법상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본다면 적어도 아무리 지금 어떤 법 절차, 뭐 법리 문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댄다 하더라도 그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저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예, 전재호 의원님. 저는 사실 저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아무런 일도 없는데 비상계엄 선포한 건 아닙니다.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절차나 또 그런 방법 자체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탄핵 소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추한 그 탄핵 결과가 10전 10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헌법상의 권한정지 목적으로 결국은 손발을 묶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했고 그리고 감사원장도 탄핵했고 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도 물론 탄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그런 비상적인 상황은 그런 맞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비상사태다. 국정을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은 것이 그게 민주당이죠. 그런 상황이 없이 평온하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파면감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줄탄핵으로 인한 그런 국정 마비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것도 일당의 독재죠. 의회 독재. 이런 상황에서 비상 사태였다. 이런 점이 저는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날 그래도 또 국회에서 탄핵 해제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 이제 해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어쨌든 간에 조용하게 그래도 또 해제가 됐고 계엄군이 철수가 됐고 그런 상황을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초유의 초유는 아닙니다만 이 중차자한 비상계엄 관련한 이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안에도 국헌 문란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있었는지가 저는 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국헌 문란까지는 저는 같다고 보기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인용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과연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기 위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야당의 어떤 초유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성격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양당이 그 지점에서 판단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반드시 탄핵하고 재탄핵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 공간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완전한 발입체제 헌법재판소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완성된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운명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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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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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아이고 정말 저걸 국민총리라고. 이재명 대표 전화는 왜 안 받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면서 재벌은 왜 만나십니까? 재벌 권한대행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좀. 자, 양태종 변호사님,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었겠지만 헌재가 이제 선고를 하기로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한테 마은혁 임명하라고 한들 이제 곧 오늘이 가만 보자 수요일이니까 목금이면 헌재가 발표하는데 마은혁 지금 임명해봤자 선고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유불리라든가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위헌 상태를 조속히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더더욱이나 지금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미 그 의무를 계속 저버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 헌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식으로 총리 공간 항의 방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정의 파트너인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락도 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이 지금 여야 간에 좀 그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타겟책을 찾자라고 연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정치적 항의 표시 그런 차원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반드시 재탄핵과 탄핵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염려됩니다. 들어보시죠. 총리와 부총리가 위헌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와 최승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 보고는 당연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의 대목인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무려 7대1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만 계속 헌재 판단과는 별개로 이건 탄핵 사유가 되니까 계속 탄핵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고 하면 조마조마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럴 것 같은데 저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찌푸리는 얼굴 가지고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로 5대 3인가? 왜냐하면 5대 3이 되면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해가 될 수 있느냐? 마은혁 후보자만 재판관이었으면 6대 3으로 인용이 됐었을 텐데 5대 3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불복을 위한 하나의 그 뭐랄까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탄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불복의 어떤 빌드업 아니냐? 저게 만약에 그저께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저께 저거 조금 전에 보니까 아마 낮 시간인 것 같고요. 어제 한 10시 한 3, 40분 정도에 고지가 떴단 말이에요. 그 고지를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4월 4일에 그 탄핵이 5대 3으로 기각됐다라고 하면 저런 행동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전주의 근데 의원이 이게 그 논리적으로 됩니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용이 돼야 되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논리가 네네. 너무 뭐랄까요? 좀 단순하고 좀 결과론적인 논리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그런 논리대로 따지면 8명이서 이 판단을 한 것이 다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은혁 후보자는 애초부터 사실은 임명이 안 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여야가 합의하는 공정한 헌재재판관이 임명돼야 하는 자리인데 그분이 왔을 때는 과연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인용표를 던지기라는 보장도 없고 설사 마은혁 후보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을 던진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 논리는 야당이 지금 앞서 박수영 의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마은혁이 임명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각됐다라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각 결론이 나오면 뭐라도 불복을 해야 되는데 불복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논리가 5대 3이면 과반수로 인용이 많았는데 그런데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각이 된 것도 속상하고 그냥 가슴을 칠 일인데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만 들어갔었으면은 그럼 6대 3인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진해서 하야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 조금 불안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저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건 다음번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무회의를 네.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께도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과 정익준 변호사님 김진애 더 라방에서 그 질문 한번 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